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녹화한 영정호 대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든의 방일,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바이든이 와가지고 삼성하고 현대자동차의 방점을 찍고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보다는 기술 동맹, 반도체 기술 동맹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장난질 생각 마라. 줄 똑바로 서라는 거죠. 중국 포기하고 미국에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떤 독자들은 너무 우크라이나만 치중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데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들 다 모니터는 하고 있고요. 이번에 17번째 이제 도발인데 지난번 5월 12일 날 단거리 전술 미사일 그때 발사할 때도 3발을 쐈는데 이번에도 또 3발을 쐈습니다. 왜 3발을 연달아 쏘느냐 시간차를 두고 아마 그거는 북한이 일본이나 한국에 아마 그 탐지 능력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탐지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3발을 동시에 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싼 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쏜 거 요거는 3발 중에 하나는 아마 화성 17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개는 이스칸데르인데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중에 한 발은 아마 실패했다고 그래. 중간에 이렇게 그게 제대로 사정거리까지 다 닿지를 않았는지, 중간에 바다에 빠졌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 하나는 실패했다. 그래서 혹시 저는 그게 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3발을 발사했다 그러고, 일본은 2발 이상을 쐈다고 그랬거든요. 좀 얼뭉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한 발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탐지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3발이라고 그러면은 3발 쐈다고 정확하게 판단했느냐? 그건 미국이 다 가르쳐 준 거겠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걸 갖다가 탐지할 능력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일본은 나름 인공위성까지 지금 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꼭 무슨 미국에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쌓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7차 핵실험이겠네요. 그것도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넘어가는데 우크라이나 지난주에 방송한 거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과정 한 일주일 동안을 딱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한 주는 우크라이나가 좀 밀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좀 밀렸고 특히 이제 포파스나 쪽에서 전면적으로 돌파를 갖다 감행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말이죠. 병력을 집중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좀 밀렸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의 어떤 교차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다만, 그렇게 밀렸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에까지 처했는가, 위기 국민까지 도달했는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쭉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애매한 상태로 끝났는데, 마리우폴 사태. 지금 갑자기 마리우폴에 관련된 이야기는 뉴스에서 싹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 아조 연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저항군들, 우크라이나 저항군들이 다 이제 항복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폭격을 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 까모프 50이 공격용 헬기가 그걸 그러니까 상공을, 마리우폴 상공을 날고 있고, 아직도 교전 행위가 있고, 일부 부대는 갱도 안으로 지금 진입해서 남은 우크라이나군과 소탕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잘 나가다가 이 전쟁 사태 잘 대처해 나가다가 이게 정말 조금 잘 실수한 게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정말 군사적으로 아무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대를 아조 연대라든가 거기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수비대를 구출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구출 작전을 시험적으로 한두 번은 시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하고 나는데 역시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을 구출할 수 없다 라고 끝내는 거하고, 그런 구출 작전을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내팽개치듯이 저래 해버리니까 거기 방어하는 목숨을 걸고 최후까지 저항하는 수비대들은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는데 그럼 도대체 중앙정부는 우리를 대해서 뭐 했느냐. 그리고 지상군이 가장 가깝게 도달했다는 게 겨우 100km 정도에서 주둔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섣불리에서 마리우폴에 있는 수비대를 구출하기 위해서 중심 깊숙이 구출 부대가 들어갔을 경우에 중간에 잘려버리면 이게 대참사가 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2차 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의 파울루스의 육군이, 독일 육군이 포위됐을 때도 만슈타인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겨울 폭풍 작전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헤르만 호트의 제4장갑군을 동원해서 구출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12월 달에 얼음이 깔리게 해서 전차 기동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스탈린그라드 포에만까지 45km 지점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접근을.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다른 쪽에서 소련군이 또 이제 그 새로운 공격을 하니까 병력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소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은 육군을 구출하려는 그런 시도는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우폴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아마 도덕적으로 순수히 군사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이거는 그 지금 현재 젤렌스키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왜? 시도를 해보고 야 미안하다 도저히 너희들을 구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하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던 거하고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도저히 자기들이 마리우폴을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심리의 반영인지 그것까지 이제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만 갑자기 뉴스에서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100% 항복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일부의 잔류 병력들이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포성이 들리고 거기에 러시아군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소규모 전투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일주일 동안의 과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간에는 이제 이중 축선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슬라비안스크라든가 크라마토르스크를 점령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을 갖다가 돈바스에 주둔해놓은 우크라이나군을 동서로 나누는 걸 갖다가 획책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동쪽에서 지금 새로운 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도시가 이제 지도에 나옵니다만 세베로도네스크 이게 지금 가장 치열한데 이미 아마 일부 부분적으로 시가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로에 해당하는 교량 하나를 폭파시켰기 때문에 그 구역에는 우크라이나 수비대는 완전히 이제 포위된 상태다. 그래 조금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만이라든가, 그다음 포파스나. 근데 포파스나가 좀 중요한데, 포파스나 쪽에 대해서 아마 러시아군이 작심하고 병력을 집중시켜서 돌파를 다 내겠다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돌파라는 게 지난 2개월 동안 기껏해야 그쪽에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겨우 뭐 30km 이렇게 진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포파스나 쪽에서는 전면적으로 이제 공세를 쇄신해가지고 병력을 집중한 결과 하루에 10km, 11km를 주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아차 싶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수해야 될 그런 건물이나 그런 어떤 그 요충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을 중간에 설정해 놓고 1차 저지선에서 2차로 아마 빠진 것 같은. 그러니까 더 이상 출혈을 감내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무모하게 이제 사수하기보다는 좀 물러나자라는 식으로 아마 전술을 바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베로도네스크가 가장 중요한 이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잘못하다가 마리우폴 사태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리우폴은 이미 도시 건물의 한 90%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주민들도 거의 2만 명 가량이 이제 사망인 거 아닌가 그런 추측 보도도 나오고 있고 나중에 다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세베로도네스크 같은 경우에도 무려 이제 10,000채 이상의 가옥이 건물이 다 붕괴가 됐다, 파괴가 됐다, 포사하기 위해서 그런 게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대략적인 이제 전망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먹기 위한 요충지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키브라, 수도 키브라든가 그다음에 제2의 도시 하르큐를 갖다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실패로 끝나니까 우선 돈바스 지역에서 최소한 루한스크 공화국 있는 괴뢰 공화국 있는 그 지역을 100% 장악함으로써 이 전투를 어느 정도 관리 국면으로 이끌어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 정도 우리가 땅을 찾았으니 땅을 갖다가 장악을 했으니 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 측하고 협상해서 끝내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 전략적 목표가 계속해서 이동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축소된 거죠. 그러니까 수도도 아니고 하르키우도 아니고 또 소위 말해서 이중 축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양분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그런 전략적 구도도 없고 이제는 오로지 기존에 있던 크림반도하고 그다음에 루한스크하고 그다음에 도네스크하고 있는 데서 조금씩 땅을 갖다가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경선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정돈시켜 나가자 하는 식으로 아마 전략 목표를 상당히 이제 수정한 거로 축소시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루한스크를 갖다 일단 100% 장악하게 되면 나름대로 가오가 서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다른 국면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러시아군의 얄팍한 생각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군의 지금까지 내용을 봐서는 그래 호락호락 끝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그 러시아군이 포파스나에서 돌파를 감행해서 10km 이상을 진격을 했고 포파스나 자체를 장악을 했다라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 그 축선이
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중 축선이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가 버렸고요. 이거 포기한 상태고. 그래서 북쪽에서 남하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서로 횡으로 아마 진격하면서 세베로도네스크를 장악하고 리만,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크라마토르스크 여기에 아마 그 우크라이나군에 아마 집적소가 있을 겁니다. 병창 기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점령하게 되면 돈바스를 갖다가 사실상 장악할 수 있다는 게 뭐 러시아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인 거점을 양도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지대가 그냥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려났다가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침투, 돌파를 러시아군이 했다고 합니다만 그게 무슨 2차 대전 때처럼 기갑 부대가 전면적으로 딱 밀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포격전이었습니다. 화포 사격을 하고 부분적으로 전차와 장갑차가 일부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아마 전투의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자,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3개월 이쯤 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젤렌스키가 일방적으로 이제 응원하고 지지했던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의 마리우폴 사태 때문에 균열이 나온 건 아니냐. 아직 현재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내부 문제인데, 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니까 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반전 데모를 하고 해서 2만 명 정도 뭐 러시아 전역에 깜빵에다 갇혔다 그런 뉴스가 파다했었습니다만 요즘 그 이후로 뉴스가 잘 들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 내에서 확전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왕 이렇게 할 바야 이게 특수 군사 작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전면전 하자. 그래 가능하다면은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기회를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차제에 그냥 기존의 나토 회원 국가들하고도 한판 맞짱을 뜨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러시아 국민들의 일반적인 센티멘트 정서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결국에는 러시아 정부가 조작한 게 아닌지 지금 러시아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재미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알고 있더라도 상당 그 규모나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문제들이 속속이 등장하고 있는데, 직급은 났습니다만 주 제네바 유엔 기구가 있죠. 그 유엔 사무국에 있는 러시아 대표부에 보리스 본다레프인가요? 그런 참사관이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면서 자기 조국이 부끄럽다라고 사표를 낸 것 같습니다. 참사관이 뭐냐면은 3등 세위관, 2등 세위관, 1등 세위관, 그 다음에 이제 참사관인데요. 영어로 카운슬러라는 건데 카운셀링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참사관인데 그게 아마 대개 한 과장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맡는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위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외교관이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건 이제 러시아 정부로서는 상당한 이제 쇼크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하는 거는 러시아의 인터넷에서는 다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뉴스에 드러난 게 이 정도니까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어떤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간 이게 러시아가 쉽사리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장기전으로 갈 거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바인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견디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 루블화 폭락,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의 제재에 따라서 무기 공장조차 제대로 돌릴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무기에 쓰이는 반도체를 갖다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무슨 세척기, 냉장고 이런 데서 뜯어내가지고 무기에다가 붙여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다음에 그 장비를 보니까 그런 거 다 발견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입장이 난처하다는, 사정이 안 좋다는 거. 뭐 좀 오래된 뉴스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미슐린 타이어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가 장갑차, 그 다음에 전차 차량에다가 중국제 싸구려 타이어를 써가지고 망가졌다고 이런 이야기나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반전 데모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지금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지 이걸 조금 이제 확인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확인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전을 요구한다라는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라는 이것도 사실 인민 그대로 믿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자기들 정부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어떤 해프닝이라든가 돌발 변수 같은 건 지금부터는 속속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안에 터키의 행동인데요. 터키는 나토 회원 국가입니다. EU 국가는 아니고 EU는 아마 영원히 못 들어갈 겁니다. 이 그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 사실은 경제 정책에 성공해가지고 GDP를 갖다가 거의 2배 이상 올렸던 그런 이제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독재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졌는데 계속해서 나토 회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짓거리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중재를 서겠다 하는 거는 일말의 어떤 그 지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지지가 아니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꾸의 태도를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터키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전면적으로 나는 반대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터키가 그게 문제있다고 제동 걸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터키에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쿠르드족 중에 이제 쿠르드 노동자당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과격단체가 있는데 터키 정부는 이 단체를 이제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이제 터키와 과거에 각을 세우면서 이 터키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그 단체들을 인정하고 터키 정부를 갖다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내거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나토에 들어온데서는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지를 못 보내겠다 하는 게 현재의 터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터키가 영원히 목숨 걸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들어오는 건 맞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자기 국내 쿠르드 어떤 그 집단에 대한 입장을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바꾼다면은 자기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용의가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는 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서방 사회의 하나의 이제 균열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그나마 바이든이 그 소위 말해서 서구 기존의 우방 국가들하고 미국과도 손했던 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게 하나 이제 터키라는 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바로 그 위에는 이제 폴란드 두다 총리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에 이어서 아마 그 키우로 돌아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1cm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치 이제 자국민을 갖다가 대하는 것처럼 자국민에 대해서 뭔가 읍수하는 것처럼 그런 걸 갖다가 인근에 있는 폴란드 총리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도 상당히 고무된 것 같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거 하나 보게 되면은 옛날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만은 폴란드하고 국경을 맞대는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늘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걔들도 흥행사가 있고 한데 당장 지금의 어떤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폴란드도 그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폴란드하고 저런 식의 단계를 하거든요. 무기도 이미 전차를 300대 이상 주겠다고 이제 공언한 상태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일본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현실적인 적성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듯이 우리한테 도발을 해가지고 전면전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할 경우에 자, 우리가 일본하고 협약을 맺고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중국과 북한하고 싸운다라는 거는 서구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한국에는 이게 안 통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 아마 비교해 보는 것도 아마 상당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이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절대 친하게 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인터넷 유포를 시키는 거죠. 이 폴란드가 이번에 개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일부 땅을 갖다 차지하기 위한 그런 야욕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면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적으로 두 나라가 이제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가 이제 월드컵 축구가 카타르에서 이제 개최되는데 얼마 전에 플레이오프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폴란드가 마지막에 이제 기적적으로 본선에 이제 진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었는데 그때 폴란드에 이제 월드 클래스 이제 어태커가 있죠. 레반도프스키. 그 친구가 주장을 했는데 주장 완장 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장 완장을 폴란드 주장이 우크라이나 국기색으로 채색한 완장을 차고 나왔어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폴란드가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갖다 지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다방면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라, 근데 폴란드가 왜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다음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다음에 폴란드가 자기들의 침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에스토니아라든가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발틱 3국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쪽에 서쪽에 치우치는 나라들은 뺀질뺀질하게 뭐 이렇게 휴전하면 안 되겠느냐.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면은 연료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게 돼서 자기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 이래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뒤에서 살살 간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 확실히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는 건 확실한데 더 서쪽에 있는 서쪽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희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초창기에도 이 전쟁이 터졌을 때 기존에 있는 서구의 이제 잘 사는 나라들,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국 나토 회원국가들 입장하고, 그 다음에 구공산권에서 나토에 새로 신규로 가입한 발틱 3국이라든가 루마니아,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폴란드 다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대하는 그 위기의식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도 아마 그 갭을 계속 이제 벌어주고 있는 거지, 그 갭이 다 쳐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소위 말해서 돈 있는 놈들, 선진국들, 이 놈들은 아마 결국에는 이제 뺀질뺀질하게 계속 뭐 독일 욕할 게 아니고 그 나라도 되게 뭐 마찬가지입니다. more or less. 그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아마 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한테 좀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젤렌스키의 의지나 이런 거로 봤을 경우에는 아마 큰 균열이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로 보는데 최근에 마리우폴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젤렌스키의 약간 그 어설픈 그런 비프로적인 또는 조금 이제 생각이 깊지 못한 그런 어떤 판단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그 인근 우방 국가들의 관계 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건가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쭉 보면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화들짝 놀라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왜냐면은 지난 두 달, 석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개별 전투에서 워낙 잘 싸워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겼고 러시아군은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두 달 동안 계속되다가 이번에 정말 러시아군이 작심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치니까 이거 정말 종국에 가서는 결국 러시아군이 이기는 게 아닌가라고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러시아군이 반격을 가해서 어느 정도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뭐 많은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껏해 수십 킬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결정적인 요충지, 어떤 철도 요충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방어 거점이라든가, 라는 걸 장악한 건 없고, 땅을 석권하긴 했습니다. 근데 허벌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굳이 장악을 한다고 해봐야 별 그다지 실익이 높지 않은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냥 이 살을 내주고 나중에 러시아에 뼈를 치겠다라는 이제 전술을 구사한다면은 언제든지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는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공격하는 입장인데 과거에 그 1941년 6월 20일 바로바로사 때 이제 독일군이 소련을 침략에 들어갈 때 그때 소련군 너무너무 당했거든요. 한 2년 동안. 그러다가 스탈린그라드에서 회심의 반격을 가해서 43년에 제대로 이제 쿠르스크 전투에서 한판 붙고 그다음 그후부터는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할 경우에는 그 군대가 처음에는 헤매다가 어마어마한 출혈을, 그러니까 전 국토를 피로 적시다가 나중에 렌드리스라든가 우방국의 지원을 얻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러시아가 방자가 아니고 공자거든요. 공격하는 입장인데 그 전 세계의 어떤 전쟁사, 군사사를 보더라도 공격하는 군대가 처음에 헤매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더 전력이 강화돼서 전투력을 회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처음에 처절하게 당하다가 6.25 때 한국이죠. 3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당하다가 나중에 메가다가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구입할 수복을 한다, hit백을 한다 라는 그런 거.
방어하는 입장에서 점점점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격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못하다가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폴레옹 군대나 히틀러의 군대나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병참 조건이 악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지는 거지 그 반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약간의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국제적으로 밀린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완전히 승기를 뺏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사태를 두고 봐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이 터져나와서 석 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약 70만 군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병력은 30만입니다. 그럼 나머지 40만은 어디 가 있냐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예비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1선에는 정규군과 동일한 전력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40만 대군이 분명 어딘가에서 편제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충전하고 병력 전력을 갖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칠 대로 러시아군을 지치고 나게 한 다음에 분명히 6월 달에는 반격의 공세를 취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되는가 하는 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사정을 저희들이 실상을 100%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 러시아군이 지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한번 축차적으로 반격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러시아군이 이때다, 이때 정말 쳐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오늘이 5월 25일인데 아마 6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병력 재편성, 그 다음에 그 40만을 갖다가 어디에 주둔시키고 어디에 포진시킬 건가 하는 걸 갖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은 이 공세적 수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군사용에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를 하는데 언제든지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방에서 들어오는 무기라든가 현재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그 장병들의 질이 워낙 뛰어나서 잘 지금까지 다뤄보지도 못한 그런 자주포라든가 야포, 장갑차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미제 전투기를 갖다 줘도 2주, 3주 안에 지금 완전히 습득을 끝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제를 모두 갖춰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전면적인 대공세를 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약간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어떤 그 전략적인 승기를 갖다 잃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